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평창평화포럼 첫 번째 경제 세션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해주고 계신 국내외의 다양한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2 평창 평화포럼 첫 번째 경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통한 남북 관광 실현과 수익 모델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좌장님과 그리고 연사 두 분, 패널 두 분이 함께 해주실 텐데요. 먼저 토론을 이끌어 주실 좌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좌장님은 경기대학교 이주형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 좌장을 맡은 경기대학교 이주형 교수입니다. 먼저 그 세션을 소개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 발제를 해주실 두 분의 연사님과 토론해 주실 두 분의 토론자분을 먼저 소개하고 전체 세션을 잠깐 소개드리고 그리고 두 분의 발제를 듣고 토론하고 그리고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여유롭게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연사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제 앞에 계신 분이 첫 번째 2024 강원 청소년 올림픽 지원 사업과 남북 관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제를 해주실 박경만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연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 관광 경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해주실 경기대학교의 심상진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그 옆에 계시는 분은 토론해 주실 분인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세계 3대 투자가로 널리 알려지신 짐 라저스 회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토의해 주실 분은 동서대학교의 이철진 교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이번 세션은 동계 청소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와 동계 스포츠 취약국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남북 관광 협력 사업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동계 스포츠 취약국가 청소년 초청 남북 공동 훈련이 성사될 경우 남북 평창 북마식령을 잇는 땅길, 영양공항과 원산 갈마 비행장을 잇는 하늘길, 속초 원산을 잇는 바닷길이 열려 향후 남북 간 관광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 관광 실현과 그에 따른 수익 모형을 제시하고 남북 공동 자산인 한반도 DMZ의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남북 간의 협력 방안을 다루려 합니다. 그럼 먼저 박경만 한겨레 전국부 선임 기자님을 모시고 첫 번째 발제인 2024 강원 청소년 올림픽 지원 사업과 남북 관광에 관련된 좋은 의견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겨레 신문 박경만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2024 강원 청소년 올림픽 지원 사업과 남북 관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14년째 DMZ 접경 지역 취재를 해왔고요. 2018년에 한겨레 신문에 DMZ 현장 보고서라는 기획 기사를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에는 DMZ 접경 지역
지속 가능한 생태 평화 관광이라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취재를 해오고 공부를 하면서 좀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세션의 대주제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잘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남북 관광으로 연결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마 대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 여러 세션에서도 소개가 많이 됐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눈이 없는 나라들, 동계 스포츠 취약국가 청소년 50개국 251명 정도를 초청해서 남강원도 평창과 북강원도 마식령에서 공동훈련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사업은 훈련 장비 지원과 지도자 파견 등 사업비 2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미 정부 예산과 강원도 예산으로 해서 재원은 확보된 상태이고 IOC에서도 적극 협조를 약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올 4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북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위원회는 지난해 6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지원 사업이 성공할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개국 선수단이 비행기나 버스나 또 배를 이용해서 평창에서 마식령, 양양에서 원산 갈마공항, 또 속초에서 원산까지 이동하게 되면은 이것이 남북 강원도를 잇는 하늘길, 땅길, 바닷길이 되어서 향후 남북 관광 통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북강원도 원산 중심의 북한 관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도를 보면 남강원도와 북강원도 한반도에서 유일한 분단도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면적상으로는 남강원도가 6대4 정도로 북강원도보다 큽니다. 그렇지만 인구는 약 150만 명 정도로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입니다. 이런 지원 사업의 그 전례가 있는데요.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비전 2014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미 한번 해본 선례가 있습니다. 당시 올림픽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그런 종목들을 보급 육성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스포츠 취약 국가에 당시에는 물품 지원 쪽으로 주로 시행이 됐고요. 당시 안상수 인천시장이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에서 이 카드를 내밀어서 유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금도 시행되고 있죠. 2004년부터 시작해서 동계 스포츠 취약국가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동계 스포츠 체험도 하게 되고 또 한국 문화도 체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유엔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고요. 또 남북 간 상호 방문 형식으로 교류연을 추진하게 되면은 응원단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관광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와 계시는데 최문순 지사님께서도 남북 관계는 모세혈관처럼 여러 단위가 연결돼야 서로 스며들고 이해를 넓혀갈 수 있다. 지금은 국가가 관계를 독점해서 오히려 과거보다 풀뿌리 교류가 적어졌다.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국면을 전환할 절체절명의 기회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당분간 남북 간 교류에
물꼬를 틀 명분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지원 사업이 잘 진행될 경우 앞으로 이어지는 스포츠 이벤트 2029 청소년 아시안 게임 포천 온산 공동 개최랄지 2027 세계 군인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2036 하계 올림픽 서울 평양 공동 개최 이와 같은 이벤트들이 쭉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독일의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독일은 1951년에 스포츠 교류를 시작해서 56년 하계 올림픽인 멜버른 올림픽, 동계 코르티나 담베초 동계 올림픽 공동 소수사를 파견했고 1960년 로마 올림픽과 64년 도쿄 올림픽에서는 같은 국기와 국가를 가지고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1957년의 경우는 1530회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61년 동독 베를린 장벽 설치로 냉각기를 맞게 되고 1968년 멕시코 올림픽은 동독이 독자적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포츠 교류가 1967년에 80회, 다음에는 46회, 70년에는 10회로 급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신동방 정책을 펼치면서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맺게 되고 74년 양독 스포츠 교류 의정서, 그다음에 86년 문화협정으로 결실을 맺게 되고 마침내 1989년 통일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스포츠 교류가 화해와 통합과 민족 동질성 회복에 촉매적인 작용을 하지만은 또 국내의 정세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지속 가능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 사진이고요. 다음 스포츠 관광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니까요. 지금 스포츠 관광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관광의 어떤 추세랄지 이런 것들도 그냥 단순한 뭐 관람이랄지 경관을 보는 것에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체험해보고 또 응원도 하고 좋아하는 팀 응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 축구 박물관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파밀리아 성당과 구엘 공원에 이어서 스페인에서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스포츠 관광이 요새는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투어에서 유럽 축구 여행 상품을 만들 정도로 손흥민 보러 가기 위해서 관객들이 스포츠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관광 이런 사업을 통해서 북한에 무엇을 볼 것인가, 북한에 가서 어떤 관광을 할 것인가, 그리고 북한의 관광 정책은 어떤 것인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시대에는 중공업 우선 정책을 폈고 관광을 경시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김정일 시대가 오면서 필요한 것만 취한다는 모기장식 개방을 하게 되고 국경지대에 관광 특구를 설치하고 금강산 개성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김정은 시대 때는 국가의 핵심 사업으로 관광을 앞세우고 있고 외국인 투자나 관광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사진 왼쪽이 많이 보셨겠지만은 원산 갈마지구거든요. 원산 그 갈마지구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여러 차례 할 만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은 시대 관광지 개발로는 마식령 스키장, 원산 갈마지구, 백두산 삼지연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관광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최근 보고서인데요. 북한 정부가 최초로 유엔에 제출한 지난해 7월 유엔에 제출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이제 관광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원산 갈마지구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관광을 언급할 때마다 원산 갈마지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개발했다. 이것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4쪽에도 나와 있고 31쪽에도 마식령 스키장과 원산 갈마지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낮죠, 관광이. 다음에 또 39쪽에 보도 정부는 관광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금강산, 묘양산, 칠보산 같은 명승지에 대한 내국인 여행을 적극 시행하고 있고 원산 갈마 해안지구 완성을 위한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 계획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해서 강원도가 관광지역으로 바뀌고 관광 상품이 활발하게 개발돼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 관광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원도 관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접경지역 관광을 살펴보면요, 지금 왼쪽 사진이 백두산이고 오른쪽 사진이 압록강 사진인데요. 2010년부터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에 무비자 관광을 시작하고 있고 다양한 노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중국 관광객이 120만 명이 북한을 방문했는데요. 당시에 단둥에서 평양까지 열차표가 보름 전부터 매진될 정도로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북한을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시진핑이 중국 관광객 500만 명으로 늘리겠다라고 이제 북쪽에 밝혔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뭐 유엔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관광물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북중러 접경 지역인데요. 2011년부터 중국 훈춘과 러시아 핫산, 북한의 라선을 잇는 삼국 관광이 본격화됐고 2016년에는 육로와 여객선을 이용해서 훈춘과 라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계하는 국제 관광 노선이 개통돼서 러시아가 특히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 노선은 이제 청진까지도 북한 청진까지 연결할 정도로 점차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그다음 남북한 접경 지역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금강산과 개성인데요. 2008년에 중단되기까지 금강산은 10년간 193만 명, 개성은 1년간 11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2018년 평양 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남북 관광교류를 재개하자. 그다음에 서해 경제 공동특구와 동해 관광 공동특구 조성을 추진하자라고 합의했는데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남북 DMZ 관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DMZ가 뭐 세계 유일의 분단 현장은 아니죠. 분단은 많이 있는데 분단 현장 여러 곳이 있는데 동서 냉전으로 인한 세계 유일한 분단 현장인 것은 맞습니다. DMZ나 판문점은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온리온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한만이 만들 수 있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공간이 DMZ입니다. 갈등과 반목에서 화해와 공존으로 바뀌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DMZ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계획들을 많이 냈는데요. 가장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DMZ를 국제 평화지대화로 하자라고 유엔 연설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남북 공동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를 하자. 또 DMZ 안에 유엔 기구랄지 평화생태 문화기구를 설치하자. 뭐 이런 제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바로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DMZ 세계 평화공원을 조성하자 이런 구상을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DMZ는 그동안에 안보 관광지로 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주로 남침용 땅굴이랄지 또 북한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북한은 주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 이런 것들이 주요 관광 자원으로 됐고 그다음에 6.25 전쟁 전적지랄지 이런 것들을 둘러보는 안보 관광지가 주요 관광 자원으로 활용이 됐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판문점인데요.
오른쪽 위 사진은 남한 관광객들이 북한 쪽을 바라다보고 있는 거고, 아래 사진은 북한 관광객들이 남한 쪽을 바라다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하지만 판문점 그 선언을 통해서 이 군사분계선을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건너므로써 DMZ는 평화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보다리에서 이렇게 환담을 한달지 산책을 하면서 많은 그 세계 관광객들이 평화 관광 자원으로서 인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 DMZ는 제가 그 두루미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지금 두루미 그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1층에 보면은 그 디지털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두루미 사진을 제가 내놨는데요. 전 세계 야생 두루미가 1,830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이제 DMZ로 90% 이상이 한반도 DMZ로입니다. 그 월동 한계선이 한반도 DMZ인 거죠. 그래서 두루미와 제두루미의 거의 80~90% 정도가 한반도 DMZ에서 월동을 10월 말에 와가지고 3월 중순 정도 가니까요. 한반도에서 한 넉 달 내지 5달 정도 머무게 됩니다. 한반도 DMZ에서도 강원도 철원이 이제 DMZ 두루미가 가장 많이 오는 곳으로 세계적으로도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생태 관광지가요. 두루미와 제두루미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 한반도 DMZ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DMZ 생태 관광 자원을 보면 DMZ가 아시겠지만은 서부에서 동부까지 248km고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이렇게 4km 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동쪽에는 강원도 쪽은 산림이 많아서 포유류가 많고 서쪽으로 경기도 쪽은 평야지대가 많아서 조류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생태계들을 볼 수 있는데요. 국토 면적의 1.13%에 불과하지만 전체 생물종의 16.1%를 차지하고 제곱킬로미터당 생물종 수는 국립공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DMZ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제도적 장치로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이 강원도 지역, 강원도 접경 지역은 지금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천의 임진강 지역도 유네스코 생물권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도 금강산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설악산도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 강원도 일대는 유네스코 국제적인 어떤 그런 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관광에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보면은 DMZ 부분은 환경 관광벨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악산에서 금강산, 원산, 백두산까지, 그다음에 남북 접경 지역 철원과 금강산, 설악산을 잇는 생태, 환경, 관광 삼각 협력지대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과 금강산을 잇는 국제 관광지대로 개발에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도 밝히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DMZ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태자원 보존과 이런 볼거리 매력적인 콘텐츠 개발, 그 다음에 주민 주도적인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지금 뭐 독립적인 정부 차원의 중앙 기구를 설치해서 DMZ를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개발 또는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기구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너무나 유명한 사진인데요. 독일 그리네스 반트입니다. 동서독 국경지대를 원래 통일 전부터 논의를 했었는데 통일이 급작스럽게 되는 바람에 통일 이후에 독일의 환경단체 분투라는 곳에서 주도적으로
국가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가지고 녹색띠 형태죠. 녹색띠 형태로 해서 과거의 그런 분단 현장을 생태 쪽으로 생태 관광지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순례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하면서 독일 통일의 상징적인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DMZ도 독일 그리네스반트를 롤 모델로 해서 이렇게 하면 어쩌겠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전의 경계선을 생명, 평화의 공간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발제를 들었습니다. 결국 남북 DMZ 관광 협력에 관련된 내용이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세계 지질공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냉전 경계선을 생명 평화 그런 공간으로 바꿔야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잠깐 우리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신 박경만 기자님을 제가 소개하면은 기자이기시도 하고 그리고 생태 전문가이기시도 하고 아마 DMZ 전문가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DMZ 접경 지역의 지속 가능한 생태 평화 관광이라는 논제로 박사 학위까지 늦게 취득을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토론은 두 번째 발제까지 모두 듣고 나서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 관광 경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상진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이머를 좀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 남북관광 실현과 수익 모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세션에서 스포츠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광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모델이기 때문에 많은 구체적인 숫자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시간 제약상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남북 스포츠 또 남북 관광 교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대한민국이 살고 북한이 살고 우리 한반도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박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항로, 육로, 해로로 연결돼서 남북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것이 스포츠 교류로 통해서 관광이 되고 관광 교류를 통해서 또 스포츠가 발전할 수가 있겠죠. 이런 순서로 네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의 가장 저변에 있는 문제고 우리가 평화도 창출해야 되고 평화도 유지를 해야 되고 서로 상호 방문도 하고 이산가족 문제도 해결하고 정말 모든 것이 안정돼서 그런 것이 통일의 초석이 되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염원하고 소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분단만 생각하지만은 분단은 한반도 국토를 두 개로 나눠버린 것만이 아니라 사람, 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것을 다 나눠놨고 심지어는 우리들의 생각, 세계관, 인간성까지 다 바꿔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하고 연결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맨 마지막 줄에 보시는 것처럼 매우 이질적인 대상이라는 것이죠. 아침부터 저 숙제를 하나 내드릴까요?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Cut out in this area. 남한식으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비상시에 이 부분을 잘라내시옵니다. 북한식으로 똑같은 영어를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역을 도끼로 까십니다. 이렇게 이질적인 분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가지고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지 그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고려항공에 나와 있는 것을 찍어놓은 것입니다. 자, 이 세션이 경제 세션이니까 경제 얘기를 가지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Y10에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의 경제 규모가 10위와 8위를 달성을 했다는 것이고 아시아 디벨롭먼트 뱅크라든가 영국 경제 경영 연구소 보고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위치로 갈 것이다 하는 좋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면 뭐를 합니까? 우리의 피스 인덱스는 48위에 불과합니다. 그 밑에 있는 나라를 보실까요? 라오스, 세르비아, 그 다음에는 잘 듣도 보도 못하던 나라들입니다. 그 반면에 맨 밑에 9번을 보시면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3배나 큼에도 불구하고 평화지수가 9위입니다. 우리는 48위고 작년에는 어땠을까요? 57위까지 떨어집니다. 북한은 151위입니다. 우리 밑에 있는 여러 나라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을 한다고 해도 피스 인덱스가 저 상태에서는 우리가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타임지에서는 더 트윈스라는 제목으로 가십처럼 올려놨었습니다. 두 사람이 워낙에 케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늙어도 여러분들 보면은 오른쪽 사진처럼 보일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늙어도 저렇게 변할 거란 얘기죠. 저 두 사람이 정말 케미가 잘 맞아서 잘 해결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죠? 취임하자마자 평창올림픽 개최 이전에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었습니다. 프레스룸에서 뭐라고 그랬죠? 그들은 세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화염과 분노에 휩싸일 거라고 얘기했고 유엔에서 연설을 하면서는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한다고 그랬죠. We'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저 상황이었던 거죠. 밑에 사진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한테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다면 그 피해는 미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한테 피해가 왔었겠죠. 자, 이 동영상인데 시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북한을 선제적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액션을 준비를 하라고는 얘기가 나오는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스포츠가 남북화와 협력을 위해서 매우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3번이나 열렸고 북미 회담,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렸던 것이고 그 여파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까지 공동으로 참여를 했고 공동 선언을 파견했었죠. 저도 물론 그 당시에 평창에 와 있었고 또 자카르타까지 쫓아가서 봤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북한의 대사관 직원들과 그 가족, 상사 주재원들과 그 가족까지 다 나와서 우리 교민들과 같이 응원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희망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잘 보십시오. 평창올림픽이 있었을 2018년에는 미사일 발사가 제로입니다. 올해는 벌써 7번이나 했어요. 발수로 치면 11발을 쏘았는데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러한 북한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죠. 정말 북한과 평화 창출 및 유지는 가능하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닐슨 만델라가 이미 해놨습니다. It always seems impossible until it's done. 이것을 정정 회장의 버전으로 바꿔보면
이봐, 해봤어? 하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북한과의 평화 창출 및 유지는 가능한가? 임파서블에서 파서블을 만드는 그 역할을 스포츠와 투어리즘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현장에서 제가 봐왔던 내용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북한이 관광산업에 신경을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우리는 지금 남북관계 개선, 평화, 일자리 창출, 경제도 활성화해야 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노스 코리아 디스카운트나 마찬가지겠죠. 이 모든 것을 남북관광 활성화로 해결 가능하냐 하는 것인데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투어리즘은 전 세계에서 자동차 산업보다도 더 높은 그런 그 수출 산업으로 돼 있고요. 유엔에서는 이미 1967년에 투어리즘은 평화로 가는 여건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세계 관광기구에서는 Tourism as a Driver of Peace and Economy 그래서는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또 외국과의 무역도 촉진을 시키고 투자도 인커리지하고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투어리즘인 거죠. 또 많은 논문을 통해서 보면 정말 투어리즘이 평화를 가져오느냐 하는 연구들을 보면은 그래서 125개국, 126개국을 대상으로 한 건데 126개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러시아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쟁에 대한 그 확률은 20% 50% 떨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코로나가 없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많은 관광객이 왔다 갔다 했고 우리들도 모스크바나 브라디보스크로 관광을 갈 수 있었다면 현재의 사태가 안 일어날 수 있었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 논문이 나오니까 그런 논문을 또 검증을 하는 논문이 또 나오죠. 정말로 투어리즘이 피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연구는 111개국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연관성이 있더라 하는 얘기고 또 검증을 합니다. 또 다른 논문을 보면은 평화관광은 폭력,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인식이 되는 상황을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죠. Reduce root cause 있습니다. 아예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전쟁의 폭력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 관광산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우리 통계청 자료인데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내 집 갖기도 있고 결혼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혼하기나 내 집 갖기는 한 30%밖에 안 되는데 여행을 하기가 70%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버킷리스트가 여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관광이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서울대 행복연구소 최인철 교수가 500만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떠한 행동이 인간의 삶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주는가를 연구를 했더니 데이트하는 거, 교회 가서 신한테 또 기도하는 거, 남녀가 데이트하는 거, 식사하는 거, 아기들 돌보는 거, 또 요리하고 봉사하는 거를 다 해봤는데 저 위에 별처럼 빛나는 것이 관광이라는 거죠. 관광이야말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의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행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끝났는데 무엇을 하고 싶으냐? 어떤 설문이라도 다 여행이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모다랗게 표시되어 있는 숫자는 그 나라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GDP의 비율입니다. 사우디는 석유만 팔아먹고 살지만은 그것이 끊어지면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을 했죠. 관광으로 먹고 살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0.9%가 넘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 제가 저 요단강에도 현장에 가봤는데 군인들이 총을 놓고서 스마트폰 가지고서 딴짓들 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죠. 평화라는 것이 그만큼 관광이라는 것이 분위기를 바꿔놓더라 하는 것이죠.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소프트 산업 또 4차 산업에서 굉장히 발전된 나라인 줄 알지만은 관광에도 저렇게 신경을 쓰고 있더라 하는 얘기죠. 일본의 경우를 볼까요? 7.5%나 됩니다. 문과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1위의 취업 회사가 여행사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해 봤었습니다. 아니 코로나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래?
그랬더니 일본에다 직접 전화를 해봤더니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선진국들도 이만큼 관광 산업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은 지금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앞에서 박 국장님께서 많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스위스 유학도 갔다 왔고 관광을 통해서 자기네 국민을 먹여 살리겠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산, 금강산을 국제관광 마이스센터로 만들겠다고 했었고요. 2019년 신년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것은 본인만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선대 김정일 위원장부터 시대부터 2008년부터 꾸준하게 13년 동안 줄기차게 관광을 재개하자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자기네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여기는 자신들이 크루즈를 통해서 남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물게 북한 쪽 신문에서 관광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미국 주미 북한 대사가 직접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처음으로 관광에 대한 데이터를 북한에서 오픈을 했죠. 퍼센트를 보시면 정말 미미합니다. 우리나라는 2.8%밖에 안 됩니다. 앞에서 보셨던 그 선진국들이 다 7%, 1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2.8%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은 어마어마하게 뭐 관광 산업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 내용을 직접 유엔에다 제출한 것을 보면은 그런 그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기획위원회, 국가관광총국 등 국가의 모든 기관이 총동원돼서 관광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강원 프로빈스를 컨버티드에서 투리즘 에어리어로 바꾸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가지고서 강원도를 먹고 살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키장의 비교 마식령과 용평 스키장을 비교를 해놓은 거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왔던 얘기들이 유엔에다 냈던 보고들이 다 거짓이 아님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쪽 선전물을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군사 훈련을 하던 데를 지금은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죠. 정말 많은 사진이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모를 제가 구글에서 찍어보니까 갈마 해안지구는 6.5km고 우리 해운대는 2km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배 이상의 규모라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다가 공항까지 지어놨죠. 그 공항 안에를 들어가 보면은 금강산과 원산을 연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금강산까지 온 남한 관광객을 원산까지 끌어올리고 또 원산까지 온 외국 관광객이 금강산을 통해서 남한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일은 최근에 북한 학자들이 관광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던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관광 논문이 있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논문들 제목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쓰는 논문인지 북한에서 나온 관광 논문인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2022년 1월 1일 김일성 대학의 경제학부 교수가 관광 관련해서 기고문을 냈습니다. 거기서 어떤 식으로 자기네들이 개발하겠다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죠? 밑에 김정은 총비서가 수차례에 걸쳐서 관광 자원을 적극 개발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에 김일성 종합대 경제학부 교수까지 나서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맺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북한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의 그 유치 계획서를 보면은 원산 지역에만 1년에 100만 명 내지 120만 명을 유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데려갈 거냐 는 얘기죠. 수송 능력을 보면 고려항공은 일주일에 5편 내지 9편밖에 안 됩니다. 100% 풀 가동해도 1년에 10만 명밖에 못 가져가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국의 더 텔레그래프에서 굉장히 도발적인 기사 제목을 달습니다. The World Busiest Air Route가 어딘지 아니? 이 세상에서 그 많은 항로지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데가 어딘지 아니? 너 절대 모를 거야. You'll never guess입니다. 그리고 답이 나오는 것이 서울 김포공항에서 제주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노선입니다. 그 많은 노선에서 올해 나온 수치입니다.
KAPA라고 전 세계 항공을 모니터링하고 통계를 내는 데인데 거기에 나와 있죠. 제주하고 서울이 이제까지는 regularly 가장 바쁜 코스였었는데 놀랄 만한 것은 코비드-19 하에서도 그대로 가져가더라. 그 실적을.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린 대한항공 이외에 많은 그 저가 항공들이 움직이고 있죠. 1년에 우리가 서울에서 제주로만 1,500만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북한이 관심을 둬야 될 것이 블라디보스톡입니다. 블라디보스톡 한 도시에만 한국에서 떠나는 비행기가 일주일에 40편입니다. 52주 하면은 1년에 35만 명을 수송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5년에 3만 명밖에 안 되던 그 인원이 관광 인원이 5년 만에 10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현상은 우리가 만약 원산이 열린다면 이거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대북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얼마나 촘촘하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렸지만 결국 스포츠하고 관광은 안 들어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놔둘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고 북한 예상 관광 수입인데 제가 아주 자세한 근거를 드러났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는 즉시 1억 7,500만 불을 북한에서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남한에서 올라가는 관광객만입니다. 한국으로 들어온 1,750만 명의 관광객들, 외래 관광객들이 북한까지 가게 되면 뭐 그 숫자는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북한이 조금만 성의를 보여서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바로 3억 5천만 불 가까이 가져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고 또 유엔이 제재를 하고 있죠. 미국에서 북한을 제대로 경제 제재를 하기 시작한 것이 이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보시면은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419명이 찬성을 했고 단 한 명의 의원만 반대를 했습니다. 북한을 제재하면 안 된다. 하도 기특해서 어떤 분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하원을 욕구만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와중에 북한은 그렇게 제재를 하지만은 또 826호 생션을 보면은 이 와중에도 이상 가족은 만나게 해줘야 되지 않겠니 하는 것을 또 법안을 붙였는데 그것은 100% 찬성입니다. 415대 0으로 됩니다. 통과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봐오고서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김 위원장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려면 제발 평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남한과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남한한테도 똑같은 거죠. 북한과의 평화 공존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자, 경제 세션이니까 제가 우리 외채를 가져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거가 IMF 때 시작을 했습니다. 남북이 굉장히 관계가 좋아지니까 우리가 외채를 조달하는데 스프레드 그 레이트가 굉장히 떨어졌었거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그 관광이 가져오는 승수 효과죠. 자, 우리 외채 중에서 받을 돈 빼면 약 6천억 달러가 외채입니다. 거기서 남북 관계가 어려워서 우크라이나 비슷한 사태만 나더라도 0.01%만 스프레드 이자율이 올라가도 6천만 달러가 날아가고요. 0.1%만 올라가도 6억 달러가 이자로 나가게 됩니다. 그 돈을 우리가 남북 관계를 평화를 위해서 쓴다면은 정말 저렴한 비용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요새 신문 보면 많은 러시아에 대해서 걱정들을 합니다. 뭐 3개월 만에 7.5% 이자율에서 9.75%로 이렇게 올라갔다. 이게 남의 얘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5년간 루블화가 절하되는 상황이고요. 절하는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5년간 원화와 루블화를 제가 따져보니까 기울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연으로 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노스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그러냐? 저희가 러시아의 그 환율하고 그런 걸 비율을 드린 것은 대한민국이 10위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바로 밑에가 러시아입니다. 2019년에 러시아가 우리보다 한 단계 위였었어요. 거의 경제 규모가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거고, 지금 보면은 그 환율 같은 거 떨어지는 것도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골드만삭스에서 좋은 보고서를 내놨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 골드만삭스의 체어맨이 리포트를 냅니다. 한국이 19년이 되면은 12 경제 강국이 될 거라. 맞았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30년간은 그렇게 안 될 것이다. 구매력 평가 지수를 봤을 때 한국은 성장세를 멈추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븐 나이지리아보다도 떨어질 거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보고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터키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보다도 떨어질 거라는 거죠. fall behind라는 설명을 썼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냐 우리가.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광 산업이 전체 규모에서는 굉장히 떨어지죠. 140개 중에서 경쟁력은 16인데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것은 GDP는 51개 통계국 중에서 꼴찌입니다. 역설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 분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이 가장 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유엔의 제재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세금이 필요 없습니다. 본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북한으로 여행을 가면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죠.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페인은 전 세계 관광 경쟁력 중에서 1위인 나라입니다. 근데 그 1위인 나라가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하나가 있죠. 어디일까요? 그 이유는 EU를 전체 합쳐봐야 인구가 4억 4천만 밖에 안 되고 EU를 뺀 나머지 유럽 국가를 통틀어도 7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스페인은 8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했고 우리는 2019년에 1,750만 명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8%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envy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럼에도 envy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중국하고 일본의 월드 GDP를 보면은 우리나라 GDP 20배입니다. 그리고 인구로 치자면 우리보다 인구가 30배가 많아요. 이 나라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지구상에 단 하나 남한하고 북한이 있는 거죠. 이 기회를 너희는 왜 못 살리냐고 그 사람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막히면 대한민국은 섬나라입니다. 이렇게 섬으로 살 것이냐?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남북 경협을 해서 한국이 가져오는 편익이 북한이 가져가는 편익보다 얼마나 큰가를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합니다. 3번씩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2번씩 북미 회담을 했는데도 안 되지만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상황 나쁘면서 동시에 나아지기도 하고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다. 실망하지 말자 하는 얘기죠. 우리나라 예를 제가 자료 드리는 부분입니다. 110볼트에서 220볼트로 승합을 하는데 3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1948년부터 74년간 다른 시스템에서 돌아가고 있는 데가 금방 될까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스포츠 교류와 남북 관광을 중단 없이 꾸준히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많은 말씀드렸지만은 남북 스포츠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마중물과 지렛대로 될 수가 있고요. 조금만 북한이 성의를 보이면은 바로 3억 4,400만 달러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 남한으로만 외국인 빼고 북한의 수출액이 2019년에 3억 달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광에 왜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남북 스포츠 교류가 잘 되면 관광이 발달될 것이고 관광이 잘 되면 또 스포츠 교류도 잘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다 상을 차려놨어요. 우리는 각자 가면은 됩니다. 우리가 정말 후손들에게 어떠한 모습의 한반도를 물려줄 것이냐. 골드만삭스의 회장이 예측했던 것처럼 2050년에 이대로 가다가는 필리핀이나 나이지리아나
인도네시아보다 떨어진 나라로 갈 것이냐, 더 발전된 나라로 갈 것이냐 하는 얘기죠. 자, 이 한반도에는 남과 북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We are in it together입니다. 같이 한다면은 우린 더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 교류와 남북 관광 사업은 통일을 향해서 열어놓은 작은 창문입니다. 이 창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같이 힘을 합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발제 잘 들었습니다. 남북 관광이 옵션이 아니고 필수랍니다. 저 100% 동의합니다. 우리 방금 발제하신 심상진 교수님은 현대그룹의 아산에 오래 근무하셨어요. 사실은 금강산 관광, 남북 관광의 산 증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서 쭉 그 사업을 하시다가 학교로 오셔서 다시 남북 관광, 남북 경협 이런 쪽에 주로 많은 논문들을 지금 발표하고 계십니다. 발제 잘 들었고요. 지금 오늘 토론으로 모신 짐 로저스 회장님을 잠깐 소개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회장님을 모셨을까? 아마 두 가지 이유에서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장님께서 평화가 동반된 한반도 미래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십니다. 남북 평화, 군사적 위험의 감소, 긴장 완화 이런 것들이 양쪽에 남과 북의 엄청난 국방비를 절감시키고 그 절감된 비용들이 우리 사회복지 교육 인프라에 투자되면은 양쪽이 경제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결과의 과실은 엄청나리라 그렇게 소망도 하시고 예견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모셨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회장님께서 아마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아마 따님께도 아마 대학을 가장 집에서 멀리 있는 대학을 가라고 권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늘 주장하시는 게 멀리 여행을 다녀라, 혼자 다녀라, 여행이 가장 좋은 교육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니까 아마 그런 철학들 그리고 가지고 계신 통찰력, 해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좌표 뭐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로저스 회장님의 요 두 발제에 대한 코멘트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rry, thank you very much.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I'm not sure why 제가 이 세션에 왜 초대가 되었는지 저도 궁금했는데요. 저는 북한에 2번을 가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은 미국인이 합법적으로 북한을 방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모두 북한에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didn't close at all. 저희 쪽에서 문을 닫지 않았다면 북한을 갈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남북 관광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국제 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관광 지도를 보면은 한반도 혹은 한국은 두드러진 관광지로 인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일본, 중국도 있지만 한국은 눈에 띄지 않는, 세계 관광의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는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38선을 열게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관광 붐이 한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한국을 제대로 방문을 할 기회도 없었고 또 경험할 기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제 남북 간을 가르던 그 38선이 열리게 된다면 정말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도대체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지? 북한은 어떤 모습이지? 한국은 어떤 모습이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 세계 관광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것이 열리게 된다면 아름다운 사찰과 또 한반도가 제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광지 자연도 있고요. 또 한국 음식 정말 맛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 음식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가 엄청난 관광지가 될 수 있다. 세계적인 해외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8선이 열려야 합니다. But as far 그래서 여러분들께 촉구하고 싶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38선이 열리게 된다면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반도를 방문할 수 있게 된다면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사실 너무나 문이 닫혀져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한국에서 ATM을 방문을 하더라도 국제 신용카드다라고 뜨고 제가 I cannot use the credit card at 글로벌한 은행을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ATM을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또한 좀 외국인들 친화적으로 좀 더 오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에서조차 제가 제 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고 또 이 남북한을 가르고 있는 선이 오픈된다면 엄청난 부국 또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회장님께서 여기 말고도 인터뷰를 몇 번 하셨었어요. 그때도 만약에 38선이 없다면은 남북 간의 그런 희망적인 미래 거기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같은 코멘트를 해주시네요. 지금 다음에 그 토론을 이어가실 교수님은 동서대학교의 이철진 교수입니다. 교수님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동서대학교 이철진입니다. 이번에 이 한반도의 평화 포럼을 위해서 되게 좋은 자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의미 있게 뜻깊게 되게 큰 영광으로 방문을 했고요. 또 이제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 거장이신 그 로저스 회장님이 옆에서 앉아 있으니까 지금 숨이 안 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준비한 말씀들을 잘 드릴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먼저 두 분의 발제자의 내용은 아마 같이 들으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내용을 준비하셨고 고민하셨다는 내용을 저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첨언을 해보자면 결국 남북한이 함께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는 관광이다. 또 이런 관광을 더 기폭시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포츠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앞장서 나가주시는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그 도지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남북한이 관광으로 하나가 돼서 간다는 것은 비단 그 우리 남북한의 도메스틱 투어라고 하는 우리끼리의 여행뿐만 아니라 사실 글로벌 인바운드 시장에서도 되게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첫 발제에서 해주셨던 DMZ의 어떤 그런 역사와 그다음에 또 최근에 뭐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전쟁 등을 주제로 하는 다소 좀 어둡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도움이 되고 교육이 되는 이런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나 이제 원산 쪽으로 연결되는 관광 벨트가 처음에는 단순히 관광객들의 통로가 되다가 관광 루트가 되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문화의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부분은 발제자님들과 맥을 같이 합니다. 다만 토론자의 입장에서 토론으로 앉아 있다 보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 부분은 과연 언제까지나 이런 주제가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통일을 걱정하고 남북 관광을 앞장서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성세대, 과거에 전쟁을 경험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누구보다 그런 것들을 체감하고 있는 세대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대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MG 세대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이런 콘텐츠들이 언제까지 그들에게 또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우리가 조심스럽게 걱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좋은 대답이 이런 스포츠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 어떤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아까 그 심 교수님께서 2차 발제할 때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한반도를 물려주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걸 제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다음 세대에게 이게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제 사실은 좀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우리 MZ 세대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북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정치적인 뭐 그런 패러다임에 조금 자유로운 편인 것 같아요. 저희보다는 많이 자유롭기 때문에 북한을 사실 우리가 뭐 끌어안아야 될 민족적인 어떤 그런 대승적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반드시 통일을 일으켜서 우리가 뭔가를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친한 수 있는 형제의 나라, 그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앞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선의의 동반자로 인식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 MZ 세대는 그냥 왜 우리가 굳이 통일을 해서 우리 것을 나눠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성 세대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조금 과거의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는 세대의 역할은 이들에게 새로운 MZ 세대에게 북한의 MZ 세대들과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들의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이들로부터 만들어질 문화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문화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 이렇게 함께 해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뭘 한번 해볼래? 뭐 이렇게 해봐. 니네가 뭘 만들어도 좋으니까 뭘 같이 해봐 라는 어떤 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이런 말을 좀 조심스럽게 듣는데 무엇을 해가 아니라 너희들이 자유롭게 무언가를 만들어 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남북이 함께하는 문화는 너희들로부터 만들어진다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너무 긴장되는 자리라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하고요. 마지막으로 토론의 그 후말비에 발제자분 두 분과 또 어렵게 초빙한 우리 로저스 회장님께 뭐 한 가지씩 여쭤보는 자리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첫 번째 박 기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DMZ에 대해서 되게 좋은 개발 방향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평화, 안보, 생태 관광 등 이런 부분들이 되게 지금 중요한 키워드고 DMZ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관광에서 되게 중요한 상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지금 당장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심 교수님께서 남북 경제협력 모델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들이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의 어떤 그런 그 정치적인 뭐 테러라든가 위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과연 이 뭐 아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런 것들도 좀 결부시켜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잘 끌어안고 갈 수 있는 혹은 걸림돌이라고 예상되는 어떤 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렵게 뵙게 되는데 그 로저스 생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북한이 저희가 볼 때 투자의 어떤 관점에서 극지 않은 복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직 극지 않은 복권으로 그냥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국가로 이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북한만의 어떤 투자 가치가 있다, 어떤 뭐 무언가가 아이덴티티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무엇일까 좀 고견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질문 순서대로 가실까요? 아니면 로저스 회장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아마 박형만 우리 박사님한테 물어본 내용이 DMZ 평화적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과제들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과제들 그걸 물어보신 거죠? 네. 우리 박 교수님 먼저 하실까요? 네.
아마도 지금 당장 DMZ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DMZ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나 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유엔사의 승인이 없이는 DMZ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뭐 독일 의원단이 고성 GP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2018년이죠. 유엔사가 승인을 안 해줘서 못 갔습니다. 얼마 뒤에는 통일부 장관이 대성동 마을, 파주 대성동 마을을 가려고 했는데 DMZ 안에 있는 마을이죠. 역시 유엔사가 승인 안 해줘서 못 갔습니다. 정부가 개별 관광을 DMZ를 통해서 북한을 관광하는 개별 관광을 검토를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유엔사가 계획이 아주 뭐 세워지기도 전에 이미 벌써 쐐기를 받고 유엔의 승인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엔은 미국이죠. 정전협정상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유엔이기 때문에 또 유엔이 DMZ를 관할하는 걸로 이렇게 협정이 됐기 때문에 정전협정이 유지되어 있는 한은 DMZ 관광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한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종전선언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를 조금 더 한반도의 영향력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미중 간의 어떤 그런 패권 다툼 과정에서 유엔군을 더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것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않은 이상은 당장은 어렵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남한 쪽 DMZ나 DMZ 이론, 민통선이나 접경 지역까지 포함되겠죠. 그 DMZ 이론이 굉장한 개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과 가까운 강원도 쪽은 조금 더 덜하지만은 수도권과 가까운 파주나 연천, 김포 이런 데는 계속 뭐 고속도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경제 특구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검토가 되고 있고 또 실제로 사유지들이 많기 때문에 땅을 조금 더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논습지를 매립해서 어떤 뭐 창고를 만든달지 또는 뭐 시설 작물들을 뭐 이렇게 재배를 한달지 이런 식으로 계속 축사랄지 태양광 발전 시설이랄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야금야금 자원들이 생태 자원들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DMZ 관광이라면 평화 관광과 생태 관광 이 두 축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두 개가 따로따로가 아니거든요. 함께 있을 때 평화와 생태를 같이 볼 수 있는 거의 한반도에서 유일한 공간이 DMZ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DMZ 갈 경우 가봤자 뭐 그렇게 싹 볼 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주도적인 그런 어떤 프로그램, 관광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례로 파주에 가면 임진각이라고 있어요. 가장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 임진각인데 임진각에서 여러 축제들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마을들, 마정리랄지 사목리랄지 그 주변 마을들은 전혀 관심들도 없고 전혀 혜택이 없어요. 주변 마을들에 뭔가 혜택이 주어지고 주민들이 그 안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동이 돼야지 지속 가능하게 어떤 DMZ가 보존이 되고 관광지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세션 하나를 들어갔었어요. 한반도 평화 번영 그리고 강원도라는 세션인데
거기서도 오늘 조금 전에 같은 질문들이 나왔더라고요. DMZ 관리권 회수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게 우선 평화 체제로 전환되어야만 DMZ 관리권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관리권 회수에 대한 중요성, 그 문제가 우리끼리라도 우선 인식이 공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보도 공유하고 그리고 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뭐 세미나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모은 다음에 지금 결국 유엔이 이거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우리가 청원 운동을 한다든가 해서 우선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해야 될 문제지 평화협정 체제로 넘어갈 때까지 이 관리권을 그대로 둔다는 거는 아까 우리 박 기자님 얘기했던 그 평화적인 그 활용 방안 거기에 많은 그 저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심 교수님께서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두 가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MZ 세대가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나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MZ 세대가 정말 중요하죠. 우리 미래를 끌고 갈 장본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북한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근데 통계가 나와 있는데 금강산 관광 시절에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이제 북한에 갔다 와서 70% 내지 80% 통계마다 조금 틀립니다. 조사 기관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70% 내지 80%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하는 얘기죠. 저쪽도 사람이 살고 있는 데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될 대상이구나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물론 갔다 와서 그 전보다 더 보수적으로 바뀐 친구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MZ 세대가 굉장히 우리보다 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북한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마련을 해주면 본인들이 가서 보고서 그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우리들이 강요를 해서 돼야 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MZ 세대가 거기 가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이제 유엔 제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냐 하는 방법론적인 건데요. 유엔 제재에서 관광은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재가 되고 있죠? 북한에 들어갔던 선박, 북한에 들어갔던 항공기는 6개월 동안 밴이 걸려 있죠. 북한에 한번 땅을 밟은 비행기나 배는 미국 땅에 못 와. 6개월 동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굉장히 치명적이겠지만 강원도에 어떤 게 있어요? 후라이 강원 있지 않습니까? 후라이 강원이 미국 갈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비행기는 하루에 10번을 들락날락해도 미국의 제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육로가 있잖아요. 여기서 걸어서 넘어가도 돼요. 물론 뭐 이제 작전권이나 뭐니 이제 그런 과 마이너한 문제가 남아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해결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그 거대한 나라에서 날아다니는 저가 항공 회사보다 우리가 더 많아요. 그런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공 루트를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이 강은 당장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북한 배가 왔다가 원산에서 출항해서 속초에 와서 금강산 들렸다 가는 거 문제 없죠. 그래서 조금 뭐 어차피 제재 하에 살고 있는 나라니까. 물론 제가 발표 때도 말씀을 올렸었지만은 북한이 선결해야 될 것이 있죠. 제발 무기 가지고서 주변 국가 위협하지 말고 관광객 억류하지 말고 평화스러운 분위기만 만들어 놓으면은 국내 관광 플러스 우리 로저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내셔널 관광객이 1,750만 명에서 배로 늘어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2.8%밖에 안 되는 GDP를 차지하고 있는 이 현실이 남북이 연결되면 당장 10%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보다 더 큰 수출 산업이라고 유엔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취재를 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교수님 로나드 소장님께 여쭤본 게 북한의 투자 가치를 물어보셨죠? 예. 예. 그럼 저도 회장님, 저도 하나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은 혹시 북한 채권을 갖고 계십니까? 영업 비밀이 아니라면은 북한 채권을 갖고 계신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 먼저 답을 드리자면 저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북한 채권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제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이게 법의 문제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북한 채권이 시장에 있었다, 매매가 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도 사실은 투자를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만 제가 미국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MZ세대는 북한과 공유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우리 걸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엄청난 국방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면 북한에는 정말 많은 돈이 충분히 가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에서 북한에 뭔가 퍼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도 공장과 병원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충분히 마련이 될 것입니다. 국방비를 줄일 수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북한에서도 상당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국방비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과 또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38선을 없애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일본은 사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가 통일되면은 일본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만 사실 일본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는 미군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미군 사령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반도에서 철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야말로 러시아와 가까이 그리고 중국과 가까이에 미군을 주둔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만약에 어떤 전쟁이 발생을 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분명히 비용을 발생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항상 UN 사령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현재 외국 군이 한국에 주둔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 군이 철수하기를 희망을 하죠. 하지만 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군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우호적이고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70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좋은 시절도 있었고 나쁜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다면 제발 미군 철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앞으로의 상황을 거치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에게 또는 미국에게 늘 물어보고 답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인이었다면 미군이 철수하기를 희망을 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한국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또 안정이 된다면 관광도 크게 발전할 것이고 그리고 교통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서해안, 동해안을 따라서 대륙이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북한은 지금 경작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 상황은 정말 안 좋기 때문에 전기나 가구나 옷이나 너무 많은 물자들이 부족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38선을 열게 된다면 DMZ가 열리게 된다면 정말 많은 경제적인 기회가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가서 피자 가게를 열어도 됩니다. 뭐 피자가 됐든 무엇이 되었던 그쪽에 가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성공을 할 것이고 북한 주민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DMZ가 열리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흥미로운 국가가 바로 한반도가 될 것이고 투자 측면에서 사회 측면에서 정말 큰 기회가 생겨날 것입니다. 영원히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20년, 30년 내에는 정말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고 북한에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북한에서 공산당 집권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이 열리게 되면 스포츠 또 젊은이들이 북한으로 갈 수가 있겠죠.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회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5분 좀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플로어에서 혹시 연사분이나 혹은 로저스 회장님 같은 분들에게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혹시 마이크 좀 드리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타임즈의 샤맨입니다. 심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재가 관광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 중국 관광객들은 지금 북한에 들어가고 있죠.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관광객이 현재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과 2019년에 관광을 재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이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은 제가 알아들었고요. 답변은 한국말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저도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지금 여러 가지 유엔하고 미국 생션이 있기 이전에 우리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있었는데 그 룸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실기를 한 거죠.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시작하자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엔 제재에 저촉이 안 되고 또 미국 제재에 저촉이 안 되는 방향으로 충분히 관광을 재개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 한 팀이라도 보내왔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해결했으면 될 텐데 너무나 생각이 많았던 거죠. 미국도 생각해야 되고 유엔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수출하는데 여러 가지 경제 제재가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는 게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실기를 했고 그 실기를 하는 동안에 그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점점 강화가 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모든 보도가 클로즈가 돼 있지만은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어차피 북한 정부는 제가 여러 가지 소스로 듣고 있는 것은 관광에다 목을 맸어요. 이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국가의 총 수출량을 관광으로 잠깐만에 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관광이 되면은 좀 더 평화로운 분위기로 바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려면 북한의 태도도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플로어에서 한두 분 더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시간이 지금 30분까지도 제한이 돼 있어서 제가 아쉽지만은 지금 우리 기자님 질문으로 플로어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연사님 그리고 두 분의 그 토론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추운데 와서 방청해 주신 여러분 플로어에 계신 참석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번 세션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